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요즘 돈이 돌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점점 더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 119 서비스가 선보인다고 합니다. 센 경제 매거진 첫 순서에는 돈 구하기 힘들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 119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지난 3월 6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서민금융 119 서비스. 이 서민들의 문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의 정부가 사실 여러 가지 서민금융 대책에 대해서 참 많이 내놨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서민금융 119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연 4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분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포털 사이트로 개설한 겁니다. 네. 이 서비스를 서민금융 119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많은 분들이 대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법 사채 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사금융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가 없어서 사채를 쓰거나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을 지금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3,600억 원의 그 자금을 저신용들한테 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는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때문에 연체율을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서민금융 포털이다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건가요? 네, 서민금융 119 서비스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출 안내 등 각종 금융 관련 정보가 한 군데 모아져 있는데요. 대출 안내를 비롯해 무료 신용조회, 전화금융사기 관련 내용,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지식 제공, 신용회복 및 자활지원제도, 불법 금융행위 제보 등 모두 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내 거의 모든 금융회사를 비롯해 370여 개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도 연계되어 있고요. 기관별로 분류하면 은행 18곳, 저축은행 107곳, 보험사 39곳, 여신 전문 금융회사 26곳, 상호금융사 133곳, 신용정보사 16곳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생활에 쫓기는 서민이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는 거 힘든 일인데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홈페이지까지 연계가 돼 있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자신의 신용조회를 해볼 수 있다고요? 네, 무료 신용조회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용관리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상시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3사와 금융감독원이 펼치는 신용정보 지킴이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국민 누구나 각 신용정보 회사별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카드 발급 사실이나 대출 현금 서비스 이용 현황, 연체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또 신용관리 교육을 위해 무료로 신용관리 교육도 해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내 신용이 어떤지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맞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다 이거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사실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출 정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용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한국 이지론에 접속한 뒤에 대출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신용 평점이 나오는데요. 네. 이후 이 신용에 따른 대출 안내를 받고 해당 금융상품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출 안내를 받았어도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네. 심사 통과 비율은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대출 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대탄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남는데요.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많아지면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선택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문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은행 대출 문턱 아니겠습니까? 이 신용도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안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신용도가 워낙 열악하거나 소득이 낮아서 대출 안내 자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새희망 네트워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새희망 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인데요.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채무 조정 프로그램, 정부 및 다수의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정보, 취업 안내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복지 지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용자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식이 됐건 다시 건전한 경제활동 인구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금융제도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빚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제때 갚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산이 끝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해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는 신용회복 지원, 희망모아,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면책제도 등이 있습니다. 서민금융 119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정한 후 구체적인 신청 자격 및 제도 내용 등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텐데요.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서민금융 119 사이트에서는 전화금융 사기에서부터 카드깡, 고리사채, 사이버 금융 피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온라인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 불법 투자 자문과 불법 자금 모집, 불법 주식 거래,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 불법 대출 중개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접속만으로 이런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받으려는 서비스가 인터넷 관련돼서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사기가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은 서민금융 119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답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급하다고 쫓겨서 잘 모르고 덥석 금전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셔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서민금융 119 정보 주신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탁 트인 한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 공간미가 돋보이는 실내 인테리어, 보는 재미는 물론 듣는 재미도 있는 그림책 낭독회. 하지만 이곳은 카페도 미술관도 공연장도 아니다. 책도 읽을 겸 자주 오는 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돼서요. 재미있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친구들하고 책 많이 읽었어요. 빽빽하게 쌓인 두꺼운 책에 따분한 열람실은 이제 그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똑한 즐거움이 있는 곳. 널찍한 공연장 옆에 자리한 경기도의 아람누리 도서관. 중앙이 시원하게 뚫린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데 자연 채광이 유난히 밝은 실내 역시 딱딱한 도서관이 아닌 안락한 카페를 연상시킨다. 네, 공연장 있어서 공연 보러 올 때 좀 일찍 와서 도서관 와서 책 보다가 가곤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책 빌리러 오고 또 와서 잠깐 또 여기서 책도 보고 가고 그럽니다. 지난 2007년 개관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아람누리 도서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뤄진 도서관에는 각 층마다 구비된 책의 성격도 분명하다. 지하 1층엔 6천여 권의 영어와 일어 원서가 분류돼 있고 1층에서는 약 3만 2천여 권의 도서와 각종 정기 간행물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2층은 4만여 권의 도서가 있는 종합자료실, 3층에는 DVD 관람과 노트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이 자리해 있다. 전문 서적들부터 고서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책을 한 곳에서 읽을 수 있는 아람누리 도서관.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전문가와 대학생까지 도서관을 즐겨 찾는다. 하지만 이곳에도 없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 고양시 아람누리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자 열람실 없는 도서관으로 개관하였고요. 다양한 책과 책을 읽을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개관하였습니다. 진정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도서관. 시민들은 더 가깝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네, 보통 도서관에는 고시생들이나 수험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지만 여기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 조용하게 책 읽을 수 있고 시설도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엄마들 역시 이곳만큼은 즐겨 찾는다. 한글로 번역한 책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읽어볼게요. 유아를 위해 마련된 그림책 읽어주기 행사. 아기자기한 그림 속으로 아이들이 푹 빠진 사이 엄마들도 자신만의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책 읽는 환경을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자꾸 보여주는 게 아이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매일 행사가 있어서요. 행사 일정도 보고 여기 환경도 되게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자주 와요. 각종 어린이 도서부터 귀한 예술서적까지 다양하게 구비된 아람누리 도서관. 이곳이 책들의 보물창고라면 한강변에 자리 잡은 광진정보도서관은 책 읽기의 명당이다. 한강의 시원한 물줄기와 파란 봄하늘이 바로 앞에 펼쳐진 풍경. 책상과 의자가 널찍한 창가 앞에 비치돼 있어서 마치 강변 카페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도서관은 일단 좀 꽉 막힌 공간이어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창가 쪽 자리는 아무래도 시야가 트여 있으니까 책 읽는데 좀 뭐랄까 탁 트인 그런 느낌? 이렇게 장시간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은 눈도 피로하고 그럴 때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산과 들을 보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좀 눈도 이렇게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좋죠.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독서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기에 더욱 치열한 창가 자리. 한 번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독서에 빠지기 때문에 쉽게 자리가 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편.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창가 쪽 자리를 많이 맡으세요. 책을 보시면서 한강도 내려다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보다 자주 찾아와 즐겁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까지 각별히 신경을 쓴 광진도서관. 아기 열람실은 만 3살에서 5살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아늑한 온돌방으로 꾸며졌다. 과거와 다르게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여러분들의 편의나 취향을 많이 고려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책을 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기에 주말 평균 이용객은 4,000에서 5,000명. 그만큼 이용객들의 높은 호응과 애정을 자랑한다. 아무래도 자연과 좀 그나마 가깝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해갖고 좀 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숙한 인격을 쌓아야죠. 답답하고 지루했던 도서관이 확 달라지고 있다. 독서를 보다 즐겁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도서관들의 무한 변신. 이 다채로운 도서관 안에서 펼친 책 속의 풍경들은 왠지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카페 못지않게 분위기 좋은 도서관 정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텐데요. 요즘 이렇게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강좌까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함께 보시죠. 아름다운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근린공원. 그 옆에 자리 잡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건물 벽면 사방이 통유리로 돼 있어 자료실부터 복도, 계단까지 어디서나 고즈넉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저녁 시간. 오히려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평소에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런 강좌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수강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가정주부부터 직장인 그리고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도서관에서 마련한 인문학 강좌를 듣기 위해서다. 인문학이라면 딱딱하고 힘들 것만 같지만 분위기는 더없이 열정적이고 화기애애하다. 생활 속 인문학 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최초로 시도한 인문학 강좌.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첫 강자인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는 접수 이틀 만에 정원을 채웠다. 강유원 철학박사의 진행으로 이뤄진 4월 강좌 역시 이틀 만에 마감된 상황. 도서관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높은 반응이다. 좀 더 책에 집중하는 자료 중심의 그런 강좌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도 읽지 않는 것이 또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읽어보자라는 생각에서 고전 읽기 강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인문학 위기의 시대라고 할 만큼 관심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현실. 하지만 호기심으로 한번 찾았던 사람들도 인문학의 숲에 푹 빠지게 됐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느끼기에 생활이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윤택해졌다고 할까? 그런 면을 찾게 된 거죠.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인문학 강의. 총 2시간씩 한 달에 8시간으로 짜여진 강의는 수강료가 단돈 10,000원이다. 도서관의 지원으로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인문학 강좌. 시민의 문화지수 역시 더욱 풍요로워졌다.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을 얻고 또 하려는 원리적인 탐구가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오래된 인문학 고전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고전 읽기 강좌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11월까지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한 달에 매달 한 권씩 읽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그 철학 쪽이 아니라 역사나 과학, 문학 쪽으로도 이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딸을 기리고자 서울시에 50억 원을 기부해서 세워졌다. 북카페 같은 건물에 들어서면 4층까지 탁 트인 실내가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안겨주는데, 종합문화센터로 불릴 만큼 다양한 문화강좌 역시 수시로 열리고 있다. 발레부터 도예, 그리고 차륵 수업 등의 문화강좌는 총 31개. 재료비와 교재비 정도만 받기에 거의 모든 강좌는 항상 조기에 마감된다. 4세 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 발달에 맞게 놀이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어학이나 학습에 관련된 것과 발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더불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대한 그런 그 책과 관련된 책을 아주 좋아할 수 있게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 역시 도서 아나바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풍성한 체험교실. 이용자가 반납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1일 어린이 사서 체험은 책을 더 쉽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에 경쟁률 또한 높은 편이다. 네. 기존 공부반 기능의 엄숙한 도서관 분위기가 아닌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탈바꿈하여 좀 더 책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서 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방울방울 가득한 호기심과 재미. 0.5cm 정도 띄어서 붙여주세요. 네. 직접 체험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알았어요. 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시간으로 인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엄숙하고 지루한 이미지는 이제 그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알차고 즐거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우리 동네 도서관. 돈 주고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알찬 공부는 물론 고품격 문화 강좌까지 무료로. 이번 주 봄소풍은 볼거리 할거리가 많은 도서관으로 놀러가 보자. 네, 전문가와 함께 잘 벌고 잘 사는 법 알아봅니다.
세금을 줄여서 돈도 벌고 재테크도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1세대 2주택자의 재테크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부동산 절세 노하우 오늘도 김종필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이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단으로 돈을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분들 집부터 좀 처분해볼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막상 팔려고 해도 세금이 부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세금을 갖다가 많이 내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전 점검을 갖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순서를 갖다 좀 보면서,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점검을 갖다 하셔야 되는 부분은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갖다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갖다 먼저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점검을 갖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이 있을 때 A를 먼저 매각하고 B를 나중에 매도할 때, 네. 그다음에 B라는 주택을 갖다 먼저 매도하고 A라는 주택을 갖다 매도할 때 이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각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갖다 두 번째로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세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갖다 하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그 시세 상승 가능성, 현재 시세 이런 부분을 갖다 체크를 갖다 하셔가지고 이 세금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의사결정을 할 거냐 여기까지 점검을 갖다 미리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어렵다고 이게 무턱대고 팔아서는 안 되고 꼼꼼하게 점검해볼 건 점검해봐야 될 텐데 뭐 시세하고 향후 가능성, 이 상승 얼마나 할지를 지켜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1세대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내용들을 갖다 많이 아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네.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점검을 갖다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 주택을 갖다 갖고 있다가 추가 구입을 갖다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도세를 갖다 기준주택에 대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예 기간을 갖다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갖다가 그 추가 구입 후에 2년 이내에 매각을 갖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주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3년 보유 요건을 갖다 채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거주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갖다 충족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 말고요. 또 이제 그 비과세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혜택이라고 한다면은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해 주는 네. 그런 효과를 갖다 주는 주택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주택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어촌 주택의 일정 조건을 갖다 갖춘 주택을 갖다 구입을 갖다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양 주택을 갖다 구입을 갖다 했다든지 네. 그다음에 요새 새로 들어온 미분양 주택에 관련된 주택을 갖다 구입을 갖다 했다든지 이런 주택을 갖다 구입해서 이제 2주택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을 갖다 주택세에서 빼고 판단을 갖다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주택이 그 3년에 2년 거주 요건만 갖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갖다가 이제 충족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비과세 부분을 갖다 점검하라는 부분은 무조건 이게 세금만 이렇게 점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년 유예 기간을 딱 경과하게 되면 세금 내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2년 유예 기간 내에 매도했을 때 세금 안 내는 경우와 2년 유예 경과 후에 세금을 갖다 내는 경우 세금 차이가 발생할 때 하겠죠. 그걸 갖다 먼저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얘기했던 첫 번째 부분을 질문에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앞으로 이제 시세 가능성을 갖다 여기다 접목을 갖다 시키셔야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 늘어난 부분을 갖다 더 붙이고 자기가 이제 이익을 갖다 보고자 하는 부분을 갖다 더 붙여서 나중에 시세 상승한 부분을 해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 못 받아도 그 혜택을 갖다 못 받아도 그 나중에 매도하는 선택을 다 하시는 거고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유예 기간 내에 이제 비과세를 갖다 받으면서 처리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주택세에서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상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그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의 시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지역의 그 주택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는 거고 예. 만약에 이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을 갖다가 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을 갖다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를 위해서 한 주택을 지금 갖고 이미 장기 보유했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기간 동안은 면제가 될 수 있고 또
또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 비과세로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당되지 않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 여전히 양도세 2주택자는 어떻게 내야 될지 궁금한데 이것도 뭐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갖다 계산해서 납부를 갖다 하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세금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다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 이제 세율 완화가 돼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세율만 완화가 돼 있을 뿐이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표를 갖다 보시면서 좀 구분을 갖다 해보게 되면은요,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언제 매도하냐에 따라서 그 세금 부분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올해 하고 2010년도 내년에 이제 그 매도를 갖다 하는 경우에는 완화가 돼 있는데 그 세율만 완화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서부터는 다시 또 50% 중과로 그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되면 이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네. 그다음에 그 특례 기간 중에 그 취득을 갖다가 한 주택의 경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그 부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자, 특례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 포함해서 2주택이 됐을 적에 일반 주택을 갖다 먼저 매도를 갖다 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갖다 배제하면서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신규 주택을 갖다 취득해서 매도를 갖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기 보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짜리는 50%짜리,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짜리는 40%짜리 갖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1월 1일 이후 매도할 적에는 특례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냐 아니면 먼저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냐에 따라서 이 혜택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세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율이라고 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한 그 세율 부분이 이제 그때는 6%에서 33%가 되니까요. 그걸 갖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순서를 갖다 정해놓고 이제 점검을 갖다 하셔야 되는데요. 그 그림을 갖다 보면서 좀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점검을 갖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주택수 확인입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채를 갖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주택에서 빼버리는 대상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빼버리고 나서 2주택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 확인을 갖다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수 확인을 갖다 했는데 중과 대상에 그 주택수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중과를 갖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배려하고 싶은 대상은 다시 또 중과에서 빼주도록 열거를 갖다 해놨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열거가 돼 있는지 두 번째로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점검하고 두 번째 점검까지 다 끝났는데 배려하는 대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특별한 혜택을 갖다 받아서 빠져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매도시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여기 어떤 게 포함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먼저 이제 주택수라는 부분부터 좀 점검을 갖다가 해볼 텐데요. 주택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수도권, 지방광역시 이외의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갖다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 인천, 경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은 서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서울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도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이제 군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 그 다음에 기준 시가로 해서 3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양도세 중과를 갖다 판단을 갖다 할 적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광역시나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지역 이 부분은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보게 되면 기준 시가로 해서 3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 시가 3억 초과가 되면 주택수에 다시 이제 포함을 갖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주택수 판단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과 대상 주택수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아까 이제 질문하신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갖다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되겠죠. 워낙 많은 대상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갖다가 가질 만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수도권 광역시 이외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이걸 갖다 빼놓고 이제 주택수를 갖다 계산을 갖다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상 주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먼저 팔 적에 그 주택은 중과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장기 임대주택이나 감면 대상 그 장기 임대주택 이런 종류를 갖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채를 갖다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하다 보면 두 채로 내려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중과에서 빼주도록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칸을 좀 건너뛰어서 감면 대상 신축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MF 때나 이런 때 분양 촉진을 갖다 하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갖다 주는 그런 주택들인데요. 이 주택들은 주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과를 갖다 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해서 산출해서 감면을 갖다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상속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기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이하로 또 내려가서 좀 보게 되면 소형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두 채를 갖다 갖고 있는데 한 채는 1억 초과고 한 채는 1억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는 중과를 해야 되지만 1억 원 이하짜는 중과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매각 갖다 할 적에는 일반세율을 갖다 적용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해준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근무상 질병이나 동거복양 혼인, 소송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으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취득한 지 2년 이내 매각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중과에서 배제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혜택들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리를 갖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제 열거된 사항 외에 한 주택을 갖다 추가 소유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 주택을 갖다 먼저 매각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주택을 갖다 매각을 갖다 할 적에도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소형주택은 제외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었던 서울에 두 채를 갖다 갖고 있을 때 1억 이하짜리가 아니라 1억 초과짜리 갖다 먼저 매각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돼 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 안 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그런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와 대상에 따라서 구분했고 실제로 결혼 등으로 인해서 집이 합쳐지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양도세 관련돼서 세금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이 듭니다. 꼭 팔아야 되는 걸까?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 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뭔가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증여라는 부분을 갖다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증여의 그 대상이 배우자냐 자녀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증여의 목적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증여를 한다. 이게 어떻게 절세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죠. 그렇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 10년간 합해서 6억까지는 이제 그 세금을 증여세를 다 안 내고 옮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 키가 됩니다.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활용하는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옛날에 취득한 걸 갖다가 그 지금 현재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서 차익이 많은 경우에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증여를 갖다 한 후 5년이 지나서 매각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양도세 산출할 때 취득가액이 아주 옛날에 취득한 그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인정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옛날에 취득해서 그 한 가액부터 해가지고 지금 증여 당시까지 오른 부분에 대한 그 차익 부분을 갖다가 증여라는 부분을 통해서 양도세를 갖다 없애는 그런 부분에 이제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자, 다만 그 배우자한테 그 증여를 갖다 할 적에 6억 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는 발생을 갖다 하지 않지만 취등록세는 발생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할 적에는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먼저 체크를 갖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양도세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갖다 체크를 갖다 하셔서 자, 비용에 비해서
비해서 효과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방법을 갖다 실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5년이 지나서 매각을 갖다 해야지 그렇죠. 이런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5년 이내 매각을 갖다 하게 되면 옛날에 그 낮은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갖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낮은 취득가액에서 실제 매매할 때까지 따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차익이 커서 세금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꼭 알아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취득록세까지 계산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그렇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경우에도 이제 그 뭐 배우자하고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녀 이제 조금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배우자 방법을 배우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 방법을 다 자녀한테 쓰지 않는 이유는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제 금액이 3천만 원밖에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증여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갖다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말고 자녀는 어느 경우에 주로 사용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갖다가 노릴 적에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증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두 주택을 갖다가 갖고 계신 분이 자녀한테 그 증여를 갖다 해준 후에 그 세대 분리를 갖다 하고 남아 있는 주택을 갖다 매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주택자로 취급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택자로 취급을 갖다 받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이제 돌려지거나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고 80%까지 적용받는 쪽으로 유도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두 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때보다 세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갖다 할 적에는 그 배우자한테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증여세,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취득록세, 거기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갖다 먼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할 때, 그다음에 또는 장기보유 특공제를 갖다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할 적에 양도세 절세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까지 계산을 갖다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점검해 보신 다음에 크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 의사결정을 갖다가 그 증여라는 부분을 갖다 해주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매도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갖다 해주셔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꼼꼼히 잘 따져보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 주택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오늘 들은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를 정리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 1세대 3주택자의 재테크 노하우 알아보죠. 예, 다음 시간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국내 최초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로 선정된 준호 헤어. 그 뒤엔 가위 하나로 가난과 학벌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뷰티 기업을 일군 강윤선 대표가 있다. 보조 미용사에서 세계적인 미용회사의 CEO가 되기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그녀만의 감동 경영. 오늘 퍼스트 클래스는 대한민국 대표 뷰티 기업의 선두주자 강윤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한 6시에서 6시 반쯤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그 아침 운동을 해요. 러닝머신 하면서 TV 뉴스 같은 걸 좀 보고 또 이제 집안에서 일 좀 보고 식사 좀 간단하게 하고 뭐 출근 시간이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출근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10시경에 출근을 사무실로 해서 뭐 교육이 없는 날이요. 출근을 해서 뭐 미팅도 하고 또 손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교육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기도 하고요. 교육이 있는 날은 뭐 한 5시쯤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는 아침에 교육이 7시쯤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교육을 시작할 때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워크샵 같은 걸 아카데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멋부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만 이렇게 200원 주고 머리를 하러 미용실을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미용실 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단골이 좀 돼가 서로 얼굴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미용실 그 원장님들을 마담이라고 불렀었어요. 마담언니라고 불렀었는데 그 마담언니가 저희 머리를 해주고 있을 텐데 같이 이렇게 늘 보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날은 머리를 안 하시고 보따리를 이렇게 하나 좀 맡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맡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따리를 맡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보따리를 못 맡기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굉장히 좀 쓸쓸해 보이고 저 마음이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저 보따리를 받아줬으면 다음에 그 손님이 올 텐데 왜 저걸 안 받아줬을까? 저 손님은 아마 다시는 이 미용실에 안 올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용실까지 생각하고 미용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어쩐지 이 집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보따리만 받아줄 수 있는 저런 마인드가 있으면 괜찮겠다.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용고등학교를 바로 일주일 후에 전환을 해서 미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제가 미용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저한테도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야? 제가 천성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직업은 영원히 이제는 디지털은 아니거든요. 아날로그 시대의 직업이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비결은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이런 성격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공했다면 이런 계기가 제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성공의 뭐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사실 1등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데에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했는데, 그래서 저 세계대회 사실 몇 번씩 나갔었어요. 한국에서는 1등을 해서. 갔는데,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해보질 않았는데, 그때 참가한 직원이, 전에 한국대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떨어진 직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들이 끝내는 거기 가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1등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나 나 참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영광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준호 헤어 뭐 이런 거를 제가 얘기는 해봤지만 세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미용을 가지고 가서 1등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나 우리 미용계 쪽으로나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행복했었고 감개무량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1등은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1등을 했다는 거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에 벌렁벌렁 뛰고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찹스틱 문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골프가 박세리 선수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손으로 만지는 거. 제가 사실 애국에 나가서도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렇게 뿌리가 없어서 그렇지 흉내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체계적인 게 많이 갖춰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동안 교육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미용이라는 게 발전해서 세계적 교육도 많이 보고 또 디자이너들이 각 나라에 세계 각 가서 많이 보고 이러면서 정말 찹스틱 문화로 되었던 우리 이제 타고난 손맛이랄까요? 요 맛하고 많이 보는 안목이 많이 어우러져서 성공의 비결이 이제 비로소 이렇게 좀 열매를 맺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 주고 배우라고 하면 안 배워요. 그건 농담이기도 하고요. 저는 미용인들이 첫째 뭐 비용이기보다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서 태양은 꽃잎을 물들이지만 교육은 인간의 안목을 물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뭐 생각하면 저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비용보다 더 큰 마음의 열정, 내가 원하는 것들이 교육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비용 뭐 이런 거보다 또 이걸 또 배우는 애들이 배워서 여기 있지 않더라도 또 다른 데 가서 미용을 하면 미용의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교육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영을 하는데 재미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재미있고 행복해야 된다. 만약에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모토는 행복이기 때문에 나 행복해야 된다. 그렇지만 뭐 행복하면 재미있겠죠. 뭐 재밌고 행복해야 된다. 이게 제 경영 철학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나 또 직원들을 만날 때나 아이들이 여기 있는 목적이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역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경영 철학하고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일본 전사라는 책이 저한테는 경영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또 그 책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사람 나오는 글 중에서 뭐라고 나오는 글이 있냐면, 사람들은 안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돼, 저것이 안 돼. 근데 그럴 시간에 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면은 더욱더 성과가 틀릴 것이다. 그 얘기에 제가 감동을 굉장히 많이 얻어서요. 저한테 힘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경기도 힘들고 요즘에 그럴 때요. 가서 무슨 간판만 다루는 그런 간판만 내서서 하는 한인상가에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의 중심가는 베버리힐즈, 여기에 가서 세계 미용인들과 진짜 세계 사람을 상대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력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상대보다는 애국인 상대로 애국인 브랜드가 한번 겨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그죠? 남은 달은 이제 8달이네요. 제 2006년 계획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준호에만 왔었던 트렌드 개발을 이제는 영국이나 이런 세계적인 곳하고 같이 트렌드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개발로 인하여 또 우리가 새로운 뉴 트렌드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기술 교육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이라든가 셀프 서비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워크샵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이제는 교육팀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그 개발이 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의 계획은 요거 2가지를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멋진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네, 5월 6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됩니다. 아마 기존의 주택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연령과 주택 보유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겁니다. 갈아타야 될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갖고 계신 상품에 따라서 차이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매거진 이번 주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